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적기 위해서 누군가는 영어 시험을 치고 누군가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력이란 자신이 쌓아온 학업, 직업, 사회단체 경력 등을 쭉 적는 거지만 사전적으로는 많이 겪어봐서 얻게 된 슬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공부에 이력이 났다, 장사에 이력이 붙었다, 뭐 이럴 때 쓰이는 거죠. 가끔 학생들한테 스펙보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 학생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스펙 쌓느라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런 하소연인데요. 그러고 보니 요즘 유행하는 멘토링에는 늘 이런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도 억지로 얘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이야기를 만들 수 없을 때는 남의 이야기를 읽기라도 해야 슬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고 읽은 책은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이력서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문장엔가 녹아들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 책 읽기에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라디오 책다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월 1일과 15일 두 차례 업로드됩니다. 이 방송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튠즈와 팟캐스트 어플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간 시. 오늘은 안현미 시인이 낭송해 보내주신 렌트겐 사진 생활편을 들려드립니다. 코너 녹음을 부탁드릴 때 본인은 개성 없음이 개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낭낭하고도 푸근한 목소리로 낭송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시를 녹음하는 장면에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께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책다방 소식에서 보실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연희문학 창작촌에서 돌보는 달림이라는 유기견 앞에서 시를 읽으셨다고 하고요. 긴 겨울 얼어 죽지 않고 버텨낸 서로를 위로하는 풍경 같다고나 할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렌트겐 사진 생활. 안현미. 나 자주자주 까먹어요. 슬픔을, 고독을 사탕처럼 까먹어요. 여러 빛깔의 사탕처럼 여러 빛깔의 사랑을 까먹고도 나 배고파요. 나 배고파 어느 날은 몰래 사나이 꽃나무 열매를 까먹고선 까무룩 혼절해요. 사랑은 혼절이 아니면 혼돈이에요. 내가 틀린 걸까요? 나 자주자주 까먹어요. 월요일을, 예술가를, 부엌을, 생활을 까먹어요. 까먹어도 까먹어도 줄지 않는 고독. 까먹어도 까먹어도 돌아오는 계절들. 까먹다 까먹다 마침내는 나까지 까먹고 나는 그저 우는 아이의 막대 사탕 같은 엄마예요. 내가 틀린 걸까요? 만화가 최규석입니다. 당신의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인권을 위해 만화가 10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십시일반, 사이시옷을 잇는 인권 만화 신간 출간. 전 국민이 읽어야 할 만화 인권 교양서 어깨동무.
도서출판 창비. 자녀교육 상담가로 젊은 엄마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서천석 선생님 모셔서 오늘은 이제 북토크 얘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소아정신과 전문이시죠. 서천석 선생님 서울의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 대학로죠. 이 행복한 아이 연구소 운영 중이시고요. 한겨레 서천석의 내가 사랑한 그림책 연재 중이시고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상담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MBC엔 또 마음연구소라고 이 성인대상 상담하는 칼럼을 또 적고 계시고요. 서천석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서천석 본인을 한번 소개한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본인 소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본인 소개를 어릴 때부터 하라고 그러면 네. 굉장히 어색해 맞아요. 한 게 제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어색해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렇지. 대부분이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여기 오게 된 거는 아무래도 책을 썼는데 책을 또 많이 쓴 사람이 책다방에 나오는 거 아닐까 네. 싶었는데 네. 창비는 그 오래된 인문사회 계열 또 문학출판사인데 제가 과연 이 창비 책다방에 나올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단독 우리 손님으로는 오늘 처음이고요. 최초이시네요. 네, 늘 두 분씩 나왔었는데 네. 처음이시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워낙 이제 뭐 소설 얘기, 만화 얘기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책다방의 지평이 얼마나 넓은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 실험인가요? 네, 그러면? 어린이 책, 뭐 어. 좀 새로운 독자들, 새로운 음. 청취자들을 겨냥한 뭐 그렇죠. 그런 시간 아닌가 그렇게 왜냐하면 생각했고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음, 그 라디오 세대 중에는 지금 이제 어머니들 30대, 40대 어머니들이 어릴 때 라디오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라디오를 열심히 듣고 어떻게 별이 보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별밤. 밤을 잊은 그대에게 밤을 잊은 그대에게. 밤을 네. 잊은 그대와 별이 빛나는 밤에 네. 두 가지 듣고 뭐 낮에는 안녕하세요 2시에 데이트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김기덕입니다. 뭐 그렇죠. 이런. 그럴 때면 이제 더블 데크 눌러가면서 녹음도 하고. 녹음도 맞아요. 하면서 그걸 듣던 세대들이 지금 이제 엄마 세대인데 맞아요. 그 어머님들이 이제 라디오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또 이런 팟캐스트라는 이 매체하고 굉장히 어울린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분들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돌보다 보면 이제 심심하거든요. 제가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게 애가 우는 거를 우는 소리를 듣고 있지 마라. 우는 소리를 듣고 있지 말고 그때 음악을 듣고 있어라. 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애를 이렇게 계속 돌보고 있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텔레비전을 보면 집중력이 너무 분산돼가지고 분산이 애를 못 볼 수 아니라 있고. 애도 텔레비를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라디오를 듣다 보면 아. 이어폰도 끼고 듣다 보면 아이 보면서 그 지루함도 잊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자기 옛날의 어떤 감성도 네. 살리면 감성이 돌아와야지 아이한테 표정이 밝아지거든요. 맨날 일상에 지치다 보면 너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면 애가 얼마나 짜증이 나게 돼 있는데 감성이 좀 충만해지면 아이를 볼 때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이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들한테 음악과 라디오나 이런 걸 많이 들으라고 그러는데 팟캐스트도 좋은 어떤 황 들을 수 선생님 있는. 오늘 드디어 우리가 어떤 살 길을 찾은 것 같지 않아요? 이 그래요? 방송이 살아날 그런가요? 이 수십만 명의 어떤 청취자들이 새로 몰려오는 어떤 그 환상이 저의 눈앞에 쫙 펼쳐지면서요. 일단 그건 환상입니다. 환상이군요. 신기루라고 하죠. 그렇게 쉽지는 않군요. 그게. 근데 뭐 한 번쯤은 꿈꿔볼 만한. 근데 제가 내용이긴 말씀을 하네요. 듣는데 저도 네. 옛날에 애 키웠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음. 저는 애를 옆에다 놔두고 그 비디오 영화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애는 그거 너무 싫어하고요. 예. 근데 저는 막 거기 자꾸 더 빠져들어가고. 요즘도 많이 하시죠.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육아 아이들 수유방에 가면 네. 아이가 이제 젖을 먹을 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을 계속 보시는 애 어머님들이 젖을 물려놓은 채로. 물려놓은 채로 이렇게 스마트폰 보시는 부모님이 많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인가요? 저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 좋은 일은 아니죠. 하지만은 그 시간이 굉장히 심심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넘친다고 이걸 보면서 아이를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것도 웃기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때가 이제 유일한 어떤 평화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가 안 울잖아요. 그렇죠. 애가 안 울고 젖을 먹을 때 안 그렇지. 울고 네. 그때 내가 어떻게 보면 휴식이 되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스마트폰과 자기가 경쟁자니까 예.
스마트폰과 자기가 경쟁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애 입장에선. 어. 아, 저걸 더 사랑하나 엄마는? 저걸 맨날 보고 있는데 나도 저걸 빨리 어떻게 해봐야지 해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강렬한 애착이 네. 애들이 생기는 위험성도 어.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때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아니, 팟캐스트는 스마트폰으로 안 듣나요? 아, 팟캐스트는 하지만 이제 네. 듣기만 화면이 하는 안 거랑 나오고 보는 있기 거는 다르다는 때문에 거죠. 아이들은 속이는군요, 뭐가 비주얼적으로. 아하. 예, 아. 그렇지. 애 눈을 애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죠. 서천석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제 사실은. 목소 그 일종의 기만 같은데 네. 어리 갓난쟁이를 아. 상대로. 근데 저는 그거 여쭤보고 싶은 게 주변에 네. 그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아이가 그러니까 한 살도 안 된 아기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이렇게 손을 뻗어서 만지려 그러고 아무래도 부모들이 계속 갖고 다니고 들여다보고 하니까 궁금한가 봐요. 그게 애들이. 아니요, 2살도 계속- 안 된 우리 조카도 네, 다 만져요. 다뤄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부모들이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이걸 막 스마트폰을 벌써 다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그게 그렇게 좋은 일 같진 않거든요. 우리 이거 오늘 돌직구로 다짜고짜 이 질문부터 하고 시작하는군요. 이런 아니, 이 그런가요? 전문적인 질문. 아주 아니, 좋은 분위기 같아요. 아니 좋은 분위기. 네, 네. 스마트폰 좋지 않죠. 일단 음. 뭐 미국 소아과학회 공식 의견도 만 2세까지는 어떠한 영상 매체도 보여주지 말자. 아, 그래요?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해롭다는 게 증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만 2세까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시간 제한을 해서 아이한테 노출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이제 크기만 다르다를 뿐이지 이제 TV나 비디오하고 이제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노출을 하면 그런 류의 자극에만 아이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른 자극에 대해서는 좀 지루해지고 회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스마트폰, 뭐 성인도 그렇죠. 요즘 사실 스마트폰 때문에 신문도 잘 힘들다 그러고 네. 도서 시장에서도 위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만약에 스마트폰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노출이 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매체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근데 제가 제 딸을 키우던 한 18년 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애 봐주는 비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미오 예. 마오 미오 마오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서 꼭 부르셔야 했어요? 죄송해요. 흙으로 빚은 어떤 인형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예. 애가 그것만 보면 딴짓 안 하고 집중을 하니까 예. 저도 애를 보고 있을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물론 저도 아는데 예. 그냥 뭔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럴 땐 보여주게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예. 꽤 유명한 비디오였어요. 아, 유명하죠. 한때 네, 에바 데이트였죠. 데이트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호한 분위기에서 단순한 게 반복되면서 맞아요. 아주 단순한. 단순한 게 텔레토비처럼. 반복되면서 약간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분위기도 이렇게 음도 강하지 않으면서 근데 말을 하지는 않고 약간 그 마취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환상적인 텔레토비네, 텔레토비야. 마취가 애가 되는- 보고 있으면 네. 약간 그 트랜스 상태에서 계속 보고 있게 되는 그런 비디오인데 애들한테는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게. 애들한테 안 좋은데 뭐 근데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어른도 살아야 되니까. 부모들도 그죠? 살아야 되니까 약간 활용은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일종의 어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어른도 살아야 되니까 예. 안 보여줄 수는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 또 우리가 못 참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옛날보다는 울음을 못 참아요. 아하. 아이 울음을. 네. 아이 울음을 못 참고 아이가 사실 무거운 것도 잘 못 참고 못 참다 보니까 울면 그냥 울게 두면 되거든요. 근데 우는 거를 못 둬요. 어떻게든 달래주고 네.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되고 뭐 뭘 보여주든 어떤 식으로 뭘 먹이든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손을 탄다고 하잖아요. 네. 아기가 울거나 보채거나 이럴 때 예. 엄마가 이렇게 가서 안고 얼러주는 너무 많이 그런- 그러면 안 된다는 예, 거죠. 그거를 네. 어른들은 그렇게 손을 하면 애가 타면 손을 안 타서 된다는. 버릇이 네.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른들은 말리는데 그걸 이제 부모 입장에서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우는 걸 못 보고 네. 계속 이렇게 안게 되고 예.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는 애가 울더라도 좀 일종의 놔두는. 예,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어느 정도는 놔두는 게 필요하죠. 그 우는 어떤 강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애 키워본 분들은 알거든요. 이게 진짜로 정말 얘가 힘들게 우는 건지 그냥 좀 어떻게 놀아보려고 우는 건지에 대한 강도는 차이가 있거든요. 놀아보려고 울 땐 좀 놔둬도 되는데 위기 상황으로 우는 상황에서는 빨리 가서 안아줘야죠. 이제 예, 그 울음의 어떤 높낮이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감이 올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때는 좀 빨리 가고 약간 놀아달라고 심심해서 또는 뭐 약간 배고파서 우는 정도까지는 좀 두고 봐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손을 타는 거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지만 어렸을 때 왜 피부 접촉을 최대한 많이 해야 애가 더 안정적인 애가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몸에 붙여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그걸 얼마나 우는 거에 대해서
그걸 끝까지 이렇게 달래려고 하는지. 근데 너무 달래려고 하는 거는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때를 쓸 때 때를 쓰면 때를 쓰는 걸 못 견뎌서 달래는 경우도 있지만 애한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야단을 어. 치죠. 네. 너 왜 우냐고 이제 야단을 쳐가지고 더 무섭게 해서 얼어버리게 하는 걸로 울음을 멈추게 되는데 울음을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울음을 못 견디고 감정을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정이 발달하는데 좀 지장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너무 울어서 지쳐버릴 때까지도 가까이 안 다가가면 그것도 감정이 무뎌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너무 울어버려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애가 스스로 무디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감정이 아예 일어나는 시작부터 그걸 달래주면 그때는 또 반대로 아이가 감정의 깊이가 안 생기는 약간은 울 수 있는 그 균형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몸이 피곤해서 거의 돌아버릴 것 같은 상태인데 애가 울고 그러면은 막 지친 상태에서 뭐 애를 훈육하거나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 듣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주 그 높은 사이렌 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되면서 심할 때는 어떤 때 저는 실제 애 키울 때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 애만 아니면 어디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또 애기 아주 어린 애기 키울 때는 기본적으로 체력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뭐 정서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이 풍부한지 뭐 이런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육아에 대한 지식이 많은지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초 체력. 아주 어린 애 키울 때는 몸이 힘들고 좀 아이가 크면 마음이 힘든 거라고. 그렇네요. 아주 어릴 때는 몸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체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체력을 키우고 집안일을 막 너무 깔끔하게 하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하면서 체력을 비축해서 좀 있으면 저게 날 괴롭힐 테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거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체력을 비축을 좀 해두고 그다음에 부부 간에도 협력을 해서 내가 좀 맞고 다음에 당신이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역할을 분담하면서 하면 좋은데 같이 내가 지금 괴로운데 당신도 깨 있으라고 하면서 같이 괴롭고 졸고 있다 이제 당신이 해 하면은 하나도 못 자고 다음날 낮에 가가 또 일이 안 되니까 둘이 다 완전히 둘이 소진이 다 되는 완전히 거죠. 소진이 되는데 서로 그 체력적인 안배를 해가면서 아이한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정서적으로 뭐 우울증 요즘 사실 우울증이 큰 문제인데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우울증이요. 부모의 우울증, 엄마의 우울증, 엄마 아빠의 특히 우울증이 산후 있으면 우울증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주변에 많이 많으니까 봐요. 네.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면 이제 모든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애가 그냥 평범하게 우는데도 아이가 그냥 내 영혼을 흔드는 것 같다. 네. 나를 뭐 어디로 지옥으로 보내려는 뭐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약간 우울이군요. 그 예, 정도면. 그 정도로 그걸 심하게 느끼면 우울이고 그런 경우는 그 우울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평범한 아이의 그런 모습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니까 아이한테 제대로 못하게 되죠. 이건 제가 나중에 드리려고 했던 질문인데 네. 말씀 나오신 김에 지금 여쭤볼게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목격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애 키우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서. 근데 우울증 같은 이게 거요. 그러니까 남의 육아에 제3자가 어디까지 간섭을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애가 되게 심한 경우는 아닌데 미묘하게 애가 뭔가 문제적인 언행을 보이는데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피곤해서 육아에 지쳐서 무심한 듯 보이고 또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애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이런 상태일 때 나는 제3자인데 아이에게 뭔가 애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상담이라도 받아봐라.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망설여질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접근을 해야 제3자의 개입을 될지. 얘기하시는 거죠? 개입하는 네, 게 그게 좋은지. 가능한지. 예. 얼마나 왜냐하면 예. 그 보통 부모들은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를 둔 부모일수록 자기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를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 좀 문화의 특성상 좀 약간 문제가 있다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굉장히 그 심한 어떤 공격 또는 나를 깎아내리는 걸로 좀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가를 만나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정신건강 문제의 1차적인 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가보라고 얘기하는 게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우리는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하다가 엄마한테 봉변 당한다고 거의 얘기를 못 한다 그래. 그냥 그러니까 좀 느끼고 알면서도 얘기를 못 하는 네, 거죠. 느끼고 알면서도 근데, 조금 좀 저도 편견이 없는데 한번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얘가 뭐 큰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만나 보시는 것도 또 좋을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로 둘러서 말하는 방법의 차이군요. 네, 그러면 말한 굉장히 최대한 그 완곡하게.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 내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면은 분명하게 내가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면 덜 기분 나쁜지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람 덜 기분 나쁜 방법으로 하면 되겠고 좀 거리가 멀다. 거리가 먼 사람한테 얘기하기에는 우리 문화가 아직은 좀 그건 안 되지 않을까. 또 들어봤자 별로 못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묘하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나중에 정말 우리 애가 뭐 예를 들면 ADHD가 있다든지 어떤 게 확인이 되고 하더라도 처음에 그 얘기 해준 사람에 대한 미움은 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막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뭔가 기분 나쁨 같은 것도 남기도 하고. 좀 그런 얘기가 편하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성적인 얘기도 굉장히 감추지만 뒤에서는 온갖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엄청난 있는 일들이 거죠. 벌어지는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런 정신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로 서로 얘기 안 하지만 보면은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를 달린 지가 오래됐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정신건강 조사를 해보면 청소년 정신건강도 제일 바닥권이거든. 네. 말을 하지는 않는데 밑에서는 더 안 좋아지는 이게 약간 체면 문화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체면이 손상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더 못 견디고 남이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너는 좀 괜찮은 인간이 아니야.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상적이라는 어떤 개념을 그렇죠.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 비정상. 응? 정상, 비정상으로 놓고 정신과에서는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가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도우면 좀 나아질 거냐. 응? 아니면 뭐 도움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거냐. 이 정도 수준으로 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 비정상으로 보면 내가 비정상이란 말 이러면 이제 기분이 나쁘죠. 누구든지 자기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한테 좀 비정상인 면이 좀 있어. 라고 또 자기 자신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응? 다들 정신과 의사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60, 70% 정도 돼요. 아, 네. 오히려 많이 이상한 사람일수록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건 맞아요. 네. 근데 만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누구나 약간 비정상적인 부분도 있고 정상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건데 그중에 그런 부분이 전문적인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지 안 좋을지를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하기가 너무 무거운 게 맞아요.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뭐 이런 질문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20대의 부모들이 예전에 많이 됐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일찍 애 아빠가 됐는데 지금 40대 후반이 되면서 내가 지금 다시 아기를 키운다면 훨씬 관용적으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예를 들면 우리 처남매가 아기 키우는 거 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애가 뭘 쏟으면 쏟는 대로 놔두고. 근데 20대 때 저는 제가 이루어야 하는 어떤 목표, 제 아내가 이루어야 하는 어떤 삶에 계속 쫓기는데 애는 애대로 힘들고 너무 많은 이 과업에 쫓겨서 애 키우기가 훨씬 힘들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몇 살이냐에 따른 그런 차이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꼭 나이를 먹는다고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나이를 먹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력의 한계를 또 느끼기 때문에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한테 겉으로 보일 때는 관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세게 들어가려면 또 세게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는 좀 자신이 없으니까 적당히 뒤로 빠지는. 약간 인생 경험을 많이 한 거에 따른 거겠군요. 그게 이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볼 때 굉장히 관용적인 게 오래 살다 보니까 다 괜찮다 하는 면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체력적으로 밀리니까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표현대로 버릇 없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약간 나이 들어서 낳게 되면은 아이들을 너무 좀 이렇게 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애인데도 그래요.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좀 풀어지는 이유가 부모님이 체력적으로 밀리니까 아무래도 좀 덜 부딪히려고. 부딪힐 상황에서 부딪혀야 되거든요. 애를. 잡을 상황에선 잡아야 되는데 그 상황도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치면 모든 일에 좀 약간 좋은 면 나쁜 면이 같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빨리 낳으면 사실 빨리 낳아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사회적인 어떤 압박이 너무 바빠요. 너무 많고 특히 이제 여성이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또 아이도 키우고 이제 일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더 많이 이런 부담이 주어지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덜 돕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훨씬 더 어떤 자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아이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건데 얘한테 사랑을 그냥 주는 거지 받는 것도 없이 계속 주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주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 내 마음에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딴 걱정을 하느라 딴 걱정, 딴 불안, 딴 신경 쓰는 게 있다 보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여유는 조금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그렇죠. 주고 나면 이제 지쳐서 줄 게 없으니까 힘들고 그럼 또 이제 모성애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없나 뭐 이런 또 잘못된 또 공격 때문에 또 자기에 대해서 또 비하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힘이 빠지고 해법이 잘 없네요. 근데 그런 건.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아이를 곧 낳겠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조금 심리적인 여유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욕심도 있으니까 쉽지 않은데 아이를 낳아서 초반에는 내가 여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 좀 손해보고 가겠다는 마음을 좀 먹을 필요도 있다. 사회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부분도 또 제도적인 게 있겠고요. 제일 크죠. 제도적인 게 제일 중요하고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편하게 가고 싶은데 남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한번 예. 밀려나면 회사에서 다시 제자리 찾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애를 낳고 조금 초반에는 약간 좀 느슨하게 가는 거가 좀 용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최종적인 희생자가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제도가 이제 엄마가 그 가해자는 아니고 사회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여유를 주지 못하니까 엄마도 그 자기 여유를 애한테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은 그 여유 있는 눈길이나 미소나 표정 이런 걸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심리적인 여유나 편안함이 없어지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동생은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주로 혼자서 애를 돌보는 편인데 너무 힘들었는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다더라. 이 얘기가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한 개인이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사자의 아이인데도 예,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약간 이렇게 손도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네. 쉴 타임이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지치고 각자 개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생기는 예, 거죠. 각자 그게. 개인 문제로 예전에는 이제 어떤 큰 공동체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렇죠. 각각 개별화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5명을 키우는 것보다 한 명이 한 명을 5개로 키우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힘들죠. 예. 사실 5명을 키우면 한결 그리고 어느 나을 나이가 수가 되면 있죠. 지네끼리 노는 것도 있고요. 또 네, 그래서 좀 가능한 한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힘을 좀 빌려야 됩니다. 제가 어떤 어머님한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종이를 갖고 한번 써봐라. 나를 하루 정도 도울 수 있는 사람. 아하. 나를 하루 정도 도울 수 있는 사람 써면 우리 친정엄마 하루, 한 석 달에 하루,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 한 뭐 석 달에 하루, 그 다음에 내 여동생, 언니 쭉 쓰면은 한 3달 기준으로 며칠 정도 나한테 여유가 있는지를 이렇게 세보라 그러죠. 친구 네. 서로 이렇게 품앗이로 뭐 이렇게 써보면은 꽤 나옵니다. 그게 꽤 나오나요? 꽤 나와요. 그게 한 열흘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석 달에 열흘 정도는 어떻게든 그 사람들한테 자기 시간을 갖게 예, 하는 거죠. 그거를 쉴수 있게 맡겨놓고 맡기고. 굉장히 이제 좀 거짓말이 필요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루만 네. 부탁한다고 하면서 이제 좀 맡기고 이제 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친정어머니한테 많이 맡기잖아요. 근데 골고루 좀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골고루 좀 잘 맡기면은
동생 아이를 그냥 하루 정도는 애가 이제 한 2돌쯤 되면 하루 정도는 봐줄 수 있거든요. 하루 낮은. 그럼요. 둘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아이를 낳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가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네. 문제는 좀 있어. 그건 또 앞으로는 이제 더 옆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네, 문제죠. 사촌 조카도 마찬가지고 하다 네. 보니까 같이 아이를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저는 공동체가 1990년대 후반이긴 한데 네. 교회에서 이제 제가 애를 봤으니까 그때 제가 애를 보고 제 처가 나가서 일을 하던 시절이라 거의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제가 팀을 짜서 토요일 오후는 한 3집 정도, 4집 정도 모여서 돌아가면서 이제 애를 한 집에서 모여서 놀게 하고 딴 집은 그냥 노는. 저는 그게 제 인생에 그런 공동체가 네, 필요한 것 너무너무 같아요. 도움이 됐던. 무조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야 돼. 애 키울 때는 그러니까요. 어떤 같이 해야 식으로든지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지. 팀이 없으면은 너무 내가 혼자서 보다 보면 한 인간과 한 인간이 오래 만나면 정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원래 그런 거군요. 원래. 원래 하지만 또 5명만 모이면 조합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공동체 만드는 것도 자꾸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를 또 만들어서 음. 서로 이렇게 그다음에 근데 혹시 저 사람이 우리 애를 잘 볼까? 또는 뭐 나쁜 그 영향을 주면 신뢰는 어떻게 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건 근데 그걸 바탕이 돼야 기본이 저는 돼야죠. 또 너무 그걸 또 따지지 않아도 된다. 아하. 가끔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아도 음. 전반적으로 내가 또 돌보면서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뭐 80% 애가 괜찮은 상황에 살면 되지 20%는 안 좋아도 이런 마음으로 좀 맡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또 너무 따지다 보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우리 시어머님 맨날 텔레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텔레비의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하면 이제 애를 혼자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애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맡겨야 되는 거죠. 어쨌든 맡겨야 최대한 맡길 수 있으면 맡길 맡겨야 수 한다. 있는 어떤 돌아가면서 조건을 봐야 한다. 예. 혼자 보는 거는 너무 괴롭습니다. 음. 옛날에는 그걸 다 혼자 봤는데 그거 하나 못 보냐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애를 안 봤어요. 엄밀히 말하면. 놔뒀던 거죠. 예, 그냥 놔뒀던 동네에서. 그러면 이제 위아래 또 형제들이 많으니까 대충 이렇게 오며 보고 가며 한 번씩 그다음에 또 붙여보고. 애도 많이 다쳤죠. 이제 어릴 때는. 어릴 때 네. 얼마나 화상 입은 애들이 많았습니까? 맞아요. 화상 입은 사람도 많고 다친 애들도 많고 영유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꽤 높았거든요. 별로 안 보던 시절이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시골에 갔을 때 애 이렇게 강아지처럼 끈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집도 있었어요. 굉장히 맞아요. 많았죠. 이제 그런 네. 집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 우리 집도 사실 저도 멀쩡한 건데도 이게 보세요. 이 아이고. 화상이 장난 아니. 이게 지금 얼마 커요 이게. 그죠? 어쩌다가 다치는. 이거 제 형이 그랬다는 설도 있고 우리 집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도 진실을 얘기를 안 해주는 그런. 네. 다치는 사람이 많죠. 예전 그만큼 열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엄마들이 제가 볼 때는 아이들한테 훨씬 집중해서 열심히 봐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또. 예. 예. 참 재밌는 얘기하다 보니 이거 원래 우리 훨씬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완전 딴 얘기 하다가 계속 진행이 됐고요. 선생님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이 서천석은 누구인가 같은 예를 들면 뭐 왠지 의과대학에서 정신과는 좀 다른 분위기일 것 같은데 저는 요즘 그 몇 명의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원래 문과 적성이었던 애가 어떻게 잘못 가서 이과를 가서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갔는데 도저히 적응을 안 돼. 그래서 좀 약간 다른 색깔로 못 견디고 하다가 출구로 찾는 게 정신과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정신과에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많고 좀 덜 의대스러운 사람들이죠. 그 당시만 해도 정신과가 그렇게 지금은 정신과도 인기가 생겼는데 1등만 가는 과 근데 같죠, 요새. 그 당시는 정신과는 좀 정신 좀 그런 애들이 가는 과였습니다. 정신과 정신이 조금 그런 친구들이 가는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그때 보면은 정신과 선생님들은 한 오후 7시 되면 그 엘리베이터 앞에 쭉 서시더라고요. 그 퇴근을 하는 거죠. 다른 과는 다 남아 있는데. 다른 과는 그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퇴근도 할 수 있는 과구나. 그렇다면 이 제2의 인생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신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어른들을 만나는 정신과 의사로 출발을 해서 아이들 마음의 의사로 방향을 돌리셨는데요. 그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지금 소아 청소년 정신과를 하려면 성인 정신과를 면허를 딴 다음에 기본적으로 면허를 따고 추가로 2년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면허를 따고 나와서 한 3년 있으면서 저희 애를 낳아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애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애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원래 공부를 조금 어렸을 때 한 사람들은
뭐가 안 풀리면 공부를 해서 풀어보려는 이런 경향이 약간 있거든요. 응? 별로 그런다고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지만 좋은 방향은 안 나오는데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다른 그런 방법을 거예요. 모르고 늘 네. 했던 식의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문제 안 풀리면 책을 파거나 이런 식으로 예,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럼 내가 소아정신과를 공부를 해서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울 방법을 찾아보자. 아. 이런 생각 반.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경험이 이제 용인정신병원이라는 데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용인정신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일 험한 병동, 제일 어리니까 제일 험한 병동에서 이제 일을 네, 했는데 어린 의사가 이제 예, 담당을 하는 제일 거죠. 험하고 막 어릴 때부터 이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심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짐승과 같은 정말 삶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릴 때부터 좀 도와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화도 나고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좀 예, 깨달으셨군요. 이거를 좀 어릴 때 하면 어떻게 바꾸는데 나이 들면 뭐 변화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 반 해가지고 이제 아주 당시 처음에 소아정신과를 갈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소아정신과가 인기가 없었어요.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정신과를 간다는 걸 생각을 잘 못하던 예, 시절이죠.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들 꺼려하는데 지금도. 그때는 근데 뭐 뭐 지금은 많이들 옵니다. 지금 많이 와가지고 음. 소아정신과가 또 정신과 내에서의 인기 분야가 됐는데 어. 지금 이제 정신과 내 제일 인기가 소아정신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저기 아프지 않으세요? 아파요. 저 아파갖고 멀미가 올 지경이라서 귀가 지금 아파서요. 네. 네. 잠깐만 내려놓고. 잠깐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우리? 잠깐만 네, 쉬어도 그러시죠. 괜찮은데 아, 네, 예. 네. 잠깐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저는. 네. 선생님 훌륭하세요. 말씀 되게 말씀 잘하세요. 되게 잘하시네. 예. 장사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무슨 장사예요 진짜 저렴하게. 저렴하게.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잠깐 쉬는 동안 우리는 그 정신과 의사는 다른 과에 비해서 얼마나 버는가 뭐 이런 아주 세속적인 얘기를 즐겁게 나눴고요. 저는 물 마시고 왔습니다. 아이 네. 마치 안 꼈다는 듯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세속적인 데는 안 꼈다는 듯한. 왜 저도 충분히 세속적인데요. 네. 네. 트윗으로 사실 굉장히 원래도 유명하시지만 더 유명해지신 건데 트윗을 시작하게 된 계기, 트위터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트위터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라고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들의 이제 학회죠. 이제 공식적인 제일 큰 학회인데 학회 홍보이사였거든요. 네. 제가 홍보이사로서 이제 뭔가 이 학회 일이나 학회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거를 부모들한테 잘 알려야 되겠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를 육아 잡지 기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육아 잡지 기자가 그때 트위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친구 트위터 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이제 트위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런 매체가 다 있냐,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홍보이사로서 네. 어떻게 하면 이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어떤 입장이나 의견이나 근데 해보니까 재밌으셨군요. 그래서 좀 저는 시작부터 트위터에도 약간 그 다양한 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트위터를 쓰는 다양한 파가 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약간 좀 재미없게 트위터를 하는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 공식 창구처럼 예, 시작을 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 자체가 저는 원래 트위터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시작할 때 약간 진지하게 또 앞으로 제가 좀 있으면 제 그 겉옷을 벗고 이건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의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말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작을 좀 조심스럽게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를 모아서 책을 내신 예. 경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생각하고 엄마들하고 좀 소통이 되는 예. 어떤 게 엄마들하고의 어떤 연결고리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에도 육아에 대한 칼럼을 한 7년 정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책으로 안 냈어요. 책으로 안 냈는데 칼럼을 쭉 쓰면서도 이제 그 칼럼도 부모님들이 이제 공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모 입장을 좀
이해해주는 선에서 그 막 가르치는 선이라기보다는 네. 이해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부모님들이 당장 살기 힘든 부모님들이 그렇죠. 조금 위안도 받고 도움도 받고 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형식도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트위터로 쓴 걸로 쓰면 너무 가볍고 내용이 약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칼럼을 쓰면서 책을 안 냈던 이유도 부모님들 책을 못 읽으세요. 애를 키우면서 대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시간도 없고 마음의 부담도 되고 네. 제가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 저도 책을 좋아하니까 부모님들한테 책을 굉장히 권해요. 육아서 저걸 좀 읽으라고. 네. 그리고 막 빌려도 주고, 막 빌려도 주고 좀 읽고 오면 다음번에 물어보겠다. 뭐 이러기도 하고 네. 읽어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 책을 읽던 사람만 읽어요. 그렇지. 그리고 맞아요. 대부분은 책을 읽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빌려주는데도 어떻게 안 읽을까? 애가 아파서 병원까지 오는데 그런 이유로 병원까지 왔는데도 책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책 읽기가 좀 힘든 면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책 내면 이제 좀 종이값이나 아깝지. 왜냐하면 나보다 더 훌륭하게 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책들을 읽으면 돼요. 제 칼럼을 읽을 게 아니라 그분들이 쓴 거를 권해가지고 읽으면 되지 내 걸 굳이 책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트위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트위터를 갖다 이렇게 모아서 글로 쓰고 선생님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글을 이렇게 프린트하고 프린트하고 필사를 하고 책을 만든 사람들 여러 명 봤어요. 개인적으로 책을 예. 묶어낸 거군요. 예. 트위터 내용을. 예. 매뉴얼처럼. 매뉴얼처럼 네.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고 필사도 하고 뭐 이런 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병원에 내가 책 안 읽고 온다고 구박하던 분이 그걸 맨날 보면서 이렇게 짧으니까 오히려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런 방식이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읽기도 쉽고 그다음 생각도 하게 하고 이런 도움이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책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방식 책을 한번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게 된 거죠. 전 사실 좀 놀란 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는 요새 트위터에서 너무 완결된 얘기를 적는 분들 보면 막 좀 어떤지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놀자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막 잠언, 경구 같은 글을 왜 완성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서천 선생님은 뭐 농담도 많이 하고 막 정치적인 얘기도 했다가 막 싸우고 돌아왔다 막 이렇게 잘 하시니까 이런 경우는 아닌데 왜 너무 완성된 문장 너무 이렇게 그런 좀 한 거에 대한 좀 피로 같은 게 좀 느껴질 때가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트위터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트위터로 책을 한 권 낸 다음에는 좀 그런 게 지루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정치 얘기도 했다가 그냥 생활 얘기도 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좀 트위터의 내용을 좀 바꿔가면서 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또 불만들이 왜 그러냐 내가 당신한테 원한 건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물론 내가 그분을 맞추려고 산 건 아니지만 네. 또 그런 거를 와가지고 보려고 트위터를 하신 분도 적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어쩌면 자녀 양육 분야가 네. 그럴 수 있는 그런 것 거겠네요.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굳이 그거를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서 이렇게 읽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딴 잡스러운 얘기만 써 있으면 이제 실망하고 이제 선생님만 제가 한 달간 그런 얘기들만 주로 있어서 안 왔다가 오니까 또 오늘 좋은 얘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트위터를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쓸까?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내 계정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책 한 권 사서 보기가 쉽지 않고 매일매일 뭐 책을 들고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할 때 그냥 글 하나를 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네. 하면 그것도 큰 어떤 뭐 보시라면 네. 보시고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활동이면 활동이니까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아이나 엄마의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죠. 몇 명 못 만나죠 하루에. 근데
그걸 통해서 좀 또 우리나라 병원 다니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의미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건 또 제가 또 친한 사람들은 또 이런 걸 싫어할 텐데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친한 네.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할 텐데 알고 있고 제가 거꾸로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제가 쓰는 글을 별로 안 좋아하고 거꾸로 선생님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내가 팔로우하는 또, 사람들은 그렇죠? 또 이런 걸 원하고 해가지고 음. 균형 잡기는 애매하지만 또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즘은 근데 제가 또 그런 글을 너무 안 올리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불만들이 압박이 올라오고 또 오는군요. 압박이 오고. 예 네. 들어오고 있어요. 병원에 이제 오는 부모님들도 이제 아니 근데 트위터를 저는 오늘 통해서 좋았어요. 아 정말 그런 기능이 있을 수가 예, 있구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제가 하루 10분도 그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애 키우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10분씩이라도. 선생님 거 보고 10분 생각했는데 10분 생각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 요새 제가 이제 뭐 비판적인 걸 막 쓰면 그걸 보면 이제 좀 일단 애한테 더 화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무슨 저 정치 얘기 그렇지 않아도 그 우리 애도 말 안 듣는데 정치도 맞아요. 이렇고 세상 살기 싫어지고 좋은 마음이 안 드니까 좀 좋은 마음 좀 들게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네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도 또 절박하고 하니까 중심 잡기 어려운 게 저도 네. 한쪽에서는 너무 이 현자들이 자문을 쏟아내고 있고 예. 다른 일군의 저의 트위터의 친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까대기만 하는 거예요. 일종의 까대기 대장. 예. 나는 세상이 다 싫고 나는 모든 게 잘못. 그러니까 근데 하는 말은 다 옳아요. 너무 예. 옳아. 예. 그래서 저는 그 양자 사이에 막 피로함을 느끼면서 요새는 그냥 쓰지도 않고 잘 읽지도 않게 되는. 근데 저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하다 최근 들어서는 또 오히려 그 균형을 좀 잡고 이 트위터 계정은 이런 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도움을 주는. 있었으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일정한 메시지를 오히려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네. 조금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딱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선거도 끝났는데 괴로워 죽겠으니까 조금 괴로워 죽겠으니까 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그래서 그 좀 역할을 해달라. 자기가 이렇게 좀 매일 좀 애 키우면서 지금 5년 동안 이 괴로움을 덜 수 있게 애라도 잘 키우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분을 굉장히 여러 명 만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제 트윗이 좀 더 단정해지고 한 이유가 압박을 더 상담하시다 보면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모가 더 문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죠. 그런 경우에는 많죠. 그런 경우에는 상담 치료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아이를 이제 볼모로 부모를 치료를 하죠. 그래요? 같이 아이를 오시라고? 볼모로 그럴 해서 수가 있군요.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제 부모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고 그럼 다음에 안 올 테니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애를 명분 삼아 부모가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좀 알면서. 예, 자기가 자기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내 문제로 가긴 뭐한데 애 문제로 온 다음에 주로 이제 자기 문제를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기 문제를 뭐 인식할 수 우리 소아정신과 의사는 사실 그런 말은 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우리 일반적 인식이 그거거든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 애가 문제 생기고 애가 나면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애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부모는 멀쩡했는데 아이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점점 부모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제 60년대만 해도 에릭 프롬이 한 말이죠. 정신분열병을 만드는 엄마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런 엄마가 키우면 애가 정신분열병이 뭐 된다. 콜드맘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그런 거죠. 개념이 엄마 이제 책임을 쭉 묻는. 있었고요. 엄마가 아이의 정신병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발달 심리학이나 이런 거가 CCTV로 계속 찍으면서 애가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 추적 관찰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교감을 잘 형성 못하는 아이는 엄마가 애한테 애착을 못 가지게 되고 엄마가 애착을 못 가지다 보니까 이 관계가 충분히 못 맺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엉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아이로부터 있었는데 엄마도 완전한 모성을 못 갖게 되는. 그러니까 모성도 이제 애를 키우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꼭 엄마의 책임이 아니라 아이 자체에 원래 있었던 문제가 엄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아정신과 의사는 이게 꼭 엄마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는
좀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엄마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은. 같이 부모- 상담하는. 부모가 완전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 부모로서 그렇죠. 예. 나는 부모로서 완벽하다 이런 식의. 근데 그걸 딱 물어보면 내가 완벽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 앞에 서면 그렇게 자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사도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그래도 얘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다고 자기 암시를 넣는 거죠. 애들한테 애를 가르치라고 시켜도 그런 게 생깁니다. 아하, 예. 아이들끼리 서로 가르치라고 해도 가르치는 입장인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완전한 존재로 놓고 상대를 낮추어 보면서 가르치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부모가 부모라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부터 평소에는 자기를 완전한 존재라 생각 안 해요.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면서 나 같은 인간이 애를 낳다니 뭐 이렇게 놀다가도 애 앞에서 얘기할 때는 자기가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가면을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함정에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거죠.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지 더 편해지는데 나도 완전하지 않고 쟤도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같이 최선을 다하고 이게 제일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애한테 과도하게 압박을 하게 되고 스스로에게도 불필요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런. 애들하고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왜 며느리가 들어오면 없던 가풍이 생기는 집들이 있거든요. 없던 가풍도 생기고 없던 가훈도 생기고 제사도 예전에 대충 지내던 거 더 열심히 지내고 왜 그런 비슷한 거네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렇죠. 네, 남이 볼 때, 완벽하다고 해야 남이 되는. 볼 때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거니. 기본적으로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이 더 원인인 거죠. 원인인 문제. 거죠. 네. 저는 사실 근데 이 자녀 교육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녀 교육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게 있는 게 애를 키우고 나서는 갈수록 저는 애 교육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되는 면, 말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거랑 부모가 잘한다고 애가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원칙은 늘 오락가락하기 마련이고 애 키우면서 근데 나가서 멘토링도 엉터리로 하다가 맨날 두드려 맞는데 자녀 교육을 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길을 선택하시면서 좀 그런 부담은 없으셨어요? 길을 선택할 때는 애를 낳기 전에 선택했으니까 네. 그런 부담은 네. 부담은 없었는데 그런 부담이 사실은 이제 드는 것도 사실이죠. 드는 예. 것도 사실이고 저는 좀 이렇게 결국은 이걸 처음 하면서 이게 내 문제고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이 일을 하면서 초반부터 그런 생각에 많이 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보고 내한테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는 선상에서 어떻게 할지를 찾는 게 좋은 육아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막 또 완벽한 모습을 가지려고 한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애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그 순간도 행복해질까를 찾아보자는 게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확실히 그래도 적었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요.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애들을 잘 키우길래 네 애는 얼마나 잘 키웠니? 이런 거에 되게 그렇죠. 사람들이 묻고 싶어할 것 같은 예. 서천석 선생님은 정말 육아를 잘하실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 생각. 그렇죠? 네, 그런 기대. 이런 거는 뭐 이제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하죠. 이제 뭐 제가 여쭤볼 건데요. 이따가. 여쭤볼 사실은 건데. 이럴 때 진짜 답하기 어려운 건 진짜 잘 키울 때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예. 이 예상치 못한 답변이에요. 네, 그거 굉장히 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건 그렇죠, 너무 맞아요. 너무 자랑하는 사실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역으로 그런 것도. 그래도 나름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애 키우면서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많이 스스로. 좋아지고 또 내가 인간 많이 됐다 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아이하고 저는 되게 관계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하고 나는 굉장히 가깝고 그 가까움의 어떤 강도도 내가 마음에 들 정도이기 때문에 뭐 만족을 하죠. 어떤 다른 부분보다는. 서천석 선생님의 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좋은 부모
란 이런 질문을 계속 품게 되는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괜찮은 인간이 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게 들리네요. 예, 그렇죠. 뭐 우리가 남을 이렇게 변화시키기가 어렵거든요. 남을 변화시키기가 어렵고 애가 사실 부모의 하는 거를 제가 소아정신과에서 제일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애가 나한테 자기 부모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잘해준다는 거예요. 애가 예. 네. 애들이 부모를 얼마나 정확히 보고 있는지를 나한테 말을 해주니까 응? 부모님은 자기 애가 그런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응? 근데 애가 굉장히 정확히 부모를 보고 부모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집에서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애들은 굉장히 정확히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한 거. 말로는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 많이 해줄 수 있지만 그 좋은 말의 영향보다는 행동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애가 보고 있거든요. 의외로. 그렇죠. 그거를 제가 이제 소아정신과를 하면서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전체 행동을 분명히 우리 애가 보고 있을 테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속일래야 속이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일상적인 행동.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애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 말씀하신 거죠. 애를 키우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네. 매일 느끼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애를 보지 말고 애 문제도 보지 말고 내가 발전하고 있나, 내가 좀 괜찮아지고 있나, 내가 나한테 좀 더 만족해가고 있나만 집중을 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애하고 사이에 있었던 트러블이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고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나? 이런 질문 괜찮나요, 이거? 이런 질문이 안 좋은 게 네. 개인사가 애 문제가 드러나야 되니까. 아니요. 애하고 트러블이 없어요. 네. 없을 수가 있나요? 애하고는 별로 트러블이 없는. 예, 진짜 애하고 트러블. 몇 살이죠, 지금? 5학년 4학년. 5학년, 4학년. 네. 애하고는 뭐 좀 있으면 이제 지랄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네. 김주희 선생님이 추천하신 움직이는 시기가 좀 있긴 예, 있겠지만 있긴 있겠지만 아직은 굉장히 좋은 관계거든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애하고 저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질문이 아니어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나타나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한 좀 불만이 제가 생겼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부모가 조금 약간 오히려 망가져주는 거. 부모가 어떻게 디디고 서가지고 저거를 갖다 난 저걸 넘어서야겠다는 식의 그런 경험이 애한테 필요할 수도 그 경험이 있는데 애한테 필요하고 그래야 애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가 어떤 좀 걔 앞에서만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전혀 허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아이 수준의 앞에서는 별로 허점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애 입장에서는 어떤 도전 정신이나 어떤 반항심이라든지 변화하고 싶은 어떤 그런 식의 정서는 별로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좀 순한 아이가 돼요. 네. 제가 순한 그 아이. 서천석 선생님의 저작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네. 부모가 이렇게 한없이 ór아버리면 아이가 부모의 그늘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들었거든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가지고 요즘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내가 뭐 가짜로 살 수는 없는 건데. 저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래요? 저희도 애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부모인 줄 알았고요. 애는 늘 너무 아빠 엄마를 사랑하고 너무 만족하고 이런 얘기를 맨날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 문제는 다. 네, 애가 뭐 지랄이 뿜어져 그럼요. 나오잖아요. 뭐 아빠 엄마 같은 찌질을 살지 않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막 갑자기 얘기를 시작하는데 네.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속은 건가? 뭐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도 크고 애도 크고 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집은 심지어 요새 어저께 애가 모의고사를 치고 와서 막 시험 망쳤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야 너 그거 모의고사잖아 뭐 진짜 시험이 아니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가 딱 내가 아빠한테 원하는 건 공감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알았어 공감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그런 얘기를 애가 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근데 전 크면서. 솔직히 그 나이 때 그 학생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전 좀 놀라웠어요. 예. 네, 공감이다 얘기하고 네.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죠. 과연 그 김직 선생님 아이가 했던 그 지랄이 네. 과연 그 사회적으로 볼 때 지랄의 수준이
정신에 드는 것이냐 이런 예. 거에 대한 딱 짚어주시네요. 이런 거에 네.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그건 있긴 있어요. 사실 애한테 우리 집이 주는 압박 같은 것도 제가 느끼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제 후배랑 무슨 얘기하다가 아 애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해서 뭐 이런 얘기하니까 아, 형 애가 몇 등이나 했는데 그래서 아 반에서 막 3, 4등 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막 얼굴이 이렇게 되면서 나는 평생 반에서 3, 4등 했어요. 그걸 공부 잘했다. 아 제가 약간 아 실언했구나 하면서 아 이게 우리 집이 얼마나 애한테 압박이 심한 집이었나 그런 생각 네, 오늘 좀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예. 그 굉장히 압박이 있어요. 아이가 느낄 때는 공부 좀 한 집. 예, 그렇죠? 공부 좀 한 집에서는 내가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넘어서기 어려운 게 되는데 네. 저는 사실은 크면서 우리 부모님이 넘어서기 너무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그게 도전적인 어떤 정신을 좀 심어준 면도 있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전 둘째고 좀 약간 반항적인 스타일이어가지고 중간에 뭐 집에도 좀 나와가지고도 살고 이런 시기가 있어가지고 별로 그런 게 문제가 안 됐는데 우리 애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그건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댁도. 저 그런 부담이 반드시 있겠죠. 반드시 있고 또 저의 경우는 이제 또 그런 사람들 집안 애들을 또 치료를 또 많이 하잖아요. 오죠. 이제 네, 치료를 네.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느끼는 그 부담감을 듣고 보거든요. 아. 아빠가 굉장히 그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지위가 있고 공부도 잘했고 애가 느끼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런 부담을 느끼면서 애가 그걸 이겨나가는 게 쉽지 않아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문을 닫거나 아 그런 집들도 있어요 많이. 예, 그런 예.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작도 안 하거나 그 두려움을 떼쓰는 걸로 나타내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때는? 저는 결국은 이게 그런 건 순발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생각만 있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순간에 맞게 순발력 있게 대응하면 가장 좋은 답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답은 항상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어제 그 아빠한테 필요한 공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애의 그 자기 아까 얘기한 자기 회복력 같은 걸 보면서 아이가 다 컸구나 그런 느낌 어제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다 되게 큰 거죠, 뭐. 좋았던 예. 좋은 시간이었는데 네. 자녀 교육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재수 없는 분위기를 약간 만들었어요. 약간 심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저는 잘라야 되는. 어떻겠습니까 같은 자리 황정 선생 얼굴 표정이 완전히 좀 다른. 기분도 좀 그런데 코너 속 코너 진행.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코너 속 코너 속마음 OX 예. 퀴즈. 박수 쳐주세요. 예.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짧게 네 아니오로 대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번도 아이에게 매를 들어본 적이 없다. 물리적인 매를. 예, 오. 두 번째, 왜 이렇게 놀라시나요? 네. 두 번째, 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오. 마지막, 육아와 교육에 관한 한 나는 나의 조언을 스스로 잘 지켜가며 살고 있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재수 없게 지금 방송이 나가요. 아니, 이것까지 오하시면 오늘 이거 방송 못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 컨셉 좀 컨셉 지켜가죠. 아니 네. 근데 이게 너무 재수 없는데 이거. 사실군요, 근데. 예. 이게 지금 제가 여쭤봤는데 예. 다 오라고 하셨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게 좀 네. 예, 이러면 매를 안- 들어본 이러면 안 적이 되는데. 없으시군요. 예, 뭐 매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좀 선경험을 하니까 응?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를 키우면서 어떤 경험을 하기 전에 다른 부모들이 애 키우는 문제를 보잖아요. 이제 보고 예를 들면 매를 드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 하는 거를 벌써 아시는 거죠, 미리. 나쁜 일보다는 효가 없는 방법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효과가 그래요? 별로 없고 의미가 없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매를 안 들고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또 가르쳐 주세요. 배울 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이렇게 보고 배우니까 안 들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얼만큼 아는지의 문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대안은 뭔지,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는지, 매를 안 들고도 효과적으로 아이를 훈육하거나 지도하는 방법이 뭔지를 아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를 이렇게 얘가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텐데 뭐하러 그걸 내가 흥분하나. 얘는 뭐 그냥
지가 그냥 그 순간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고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극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뭐 저거는 뭐 그냥 자기가 동물적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똑같이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흥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애지만 진료 볼 때 그런 느낌대로 별로 흥분이 잘 안 돼요. 아이 앞에서는. 물리적 체벌은 저도 상당히 반대하는 편이고요. 근데 또 주변 어른들 중에서는 애는 그래도 맞아가면서 커야 똑바로 자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왜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맞는 경우도 생겨요. 부모 뭐 때리는 입장에 어른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때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애들은 뭐 있는데 과학적으로 그거는 이미 입증이 돼 있죠. 애들이 아, 그래요? 맞는 그건 연구를 많이 한 분야인데 그 사랑의 매나 뭐 매에 대한 부분만큼 그 아동 발달학에서 연구가 많이 된 분야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전혀 그 모르고 분야가 제일 많이 그렇구나. 연구가 돼 있고 연구 결과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큰 걸로 음. 수없이 많은 연구 논문에서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기 그러면? 경험상 그러고 자기도 아팠을 거 음. 아니에요. 근데 맞았을 때. 그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죠. 인간의 심리적 그래요? 속성상 좋은 쪽으로 기억을 좋은 게 하고 뭐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아닌 경우가 많고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현상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내가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어느 대학이 되게 오래된 책이죠. 예. 최근에 아, 나온 최근에요? 책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콜로라도 대학인가 거기서 이제 나이든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지혜, 내가 꼭 세상에서 남기고 싶은 말을 쭉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말을 세상에 어떤 보석처럼 남기고 싶은가. 네. 이거를 조사를 쭉 해가지고 모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남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남긴 말이 애 때리지 말라는. 애가 때려서 도움된 게 하나도 없다. 그게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게 다 이제 70세 이상. 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현인으로 꼽히고 그러니까 그 인터뷰한 사람 대상 어떻게 보았냐면 동네에서 그 할아버지나 그런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좀 괜찮다. 저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다고 어르신들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 나도 어릴 때 애를 때렸는데 애 때리는 건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어른들이 애를 때려서 키우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오히려 하는 게 아닌가. 결국 싶기도 하고. 자기가 때린 사람이 150%더 때리거든요. 자기가 때린 사람이 훨씬 많이 때리고. 아니, 맞고 자란 사람이 더 때리게 되는 거죠. 네, 맞고 자란 사람이 50%더 때립니다. 네네. 확률적으로 보면은 많이 때리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 부모님한테 정말 안 맞고 자랐고요. 아 그래요? 아까 질문 나왔을 때 사실 약간 놀란 거는 네. 이게 참 말하기는 거의 우리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은 자기가 저한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2-3살 때 뭐 말 안 들을 때 한두 대 때린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대답을 되게 자신 있게 못하는 애는 전혀 맞은 기억이 없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놀랐어요. 그래서 네. 그건 역시 확실히 이 직업이 선생님께 되게 도움이 된 점이 그럼 있네요. 엄청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인간성이 그걸 안 때렸다기보다는 이런 지식이 있고 네. 경험상 이런 것들을 맨날 다루고 엄마들한테 매일 하루에 몇 번씩이나 때리지 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도 아무리 내가 이제 그 직업이고 이건 내 생활이라도 때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직업을 가진 분 중에도 애도 좀 때려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분들 이제 아마 때리실 겁니다. 이제. 약간 일장일단이 있는 게요. 근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이 때리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기억이 너무 끔찍해서요. 지금도 그 악몽을 꿀 정도인데 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다 그래 두식이 네가 그때 좀 힘들어하긴 했어. 우리는 원래 집에서도 그렇게 맞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회는 되게 거친데
나만 너무 이렇게 보호받고 자라서 어떤 때는 그 고통이 또 너무 크게 느껴진 거 아닌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우리 딸이 또 비슷한 거를 겪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이 험한 세상에서. 맷집을 키우는 그렇죠, 역할도 맷집. 한다는 약간의 말씀이신가요? 맷집.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 그러기 때문에 김직 선생님이 이제 인권 문제에 관심을 아마 갖게 갖게 되긴 되는 하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안 맞고 네. 그다음에 그런 걸 존중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은 이제 학교 폭력 요즘 좀 학교 폭력 심각한 문제로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사회 문화의 문제, 폭력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인정받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애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애들이 애들끼리 때리는 걸 없애려면 전체적으로 폭력에 다 대한 같이 안 때려야 되는 거죠. 인식이 어른이고 뭐고. 나빠져야 되는데 폭력? 그건 좀 약간 좀 미개한 거 아니냐. 네. 저런 걸 쓰는 건 좀 우습지 않냐. 이렇게 이런 분위기라면 애들이 애들 때리는 것도 많이 없어지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충동 조절 못하는 일부 아이들의 특이한 행동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폭력이라는 건 이제 힘이고 힘이라는 건 권력이고 권력은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교실에서 딱 형성돼 있잖아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그냥 학습하는 근데 셈이기도 그게 하네요. 이제 어른들로부터 그게 당연히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 맞고 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고 폭력을 쓸모없고 폭력이 필요 없고 폭력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게 좀 대세가 되고 주류가 되면 우리 사회에서 좀 민주주의나 인권 의식도 많이 발전을 하고 학교 폭력도 많이 없어지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얼만큼 빨리 지금 세대가 제가 보기엔 애들 덜 때려야지 지금 세대가 덜 때려야지 아마 20, 30년 뒤에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세대가 애를 키우면서 애한테 근데 굉장히 정성은 들이지만 민주주의 교육은 요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한 최근 10년 사이에 음. 민주주의 교육이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왜 후퇴를 하냐면 이제 공부 압박이나 불안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이렇게 빨리 하는데 성과를 내야 되니까 이제 권위주의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더라고요. 네. 약간 발전을 하다 지금 최근 들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요 세대가 20, 30년 뒤에 멘탈리티가 오히려 한 10년 전 자란 세대하고 또 다르게 네.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 그게 우리 사회 그때의 모습, 그때 어떤 그 세대의 모습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황 선생님 뭐 추가로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저는 뭐 더 질문할 건 없고요. 그 서천석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좀 네, 들어볼까요? 그건 네. 좀 궁금하네요. 예, 그럼 아무 책다방이니까 책에 대한 네. 뭐 계획? 저희 사실 책 말고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건 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진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월화수목금을 이렇게 진료를 보고 수요일 날 뭐 방송을 조금 하고 계속 진료를 하는 건데 책을 이제 하루 10분을 냈는데 또 책을 이제 그런 류의 책을 한 권 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이제 그 이후에 썼는데 하루 10분보다는 좀 더 내용이 이렇게 약간 더 심층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저 책을 내고서는 조금 더 이제 거기서 못 다룬 얘기들을 트윗해서 쓰게 되고 청소년 얘기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 네. 이제 공부와 관련된 문제나 뭐 폭력에 대한 문제나 이런 조금 더 각각의 세부 주제에 대해서는 더 잘 못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동안 또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을 한번 낼 생각이에요. 근데 요번에 조금 제 생각이 육아의 어떤 철학에서 보면은 좀 있는 그대로의 육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우선 인정한 다음에 거기서 같이 어떻게 행복해질까를 찾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자고 해서 이거를 칼럼으로 낼까? 책으로 이렇게 트윗을 모은 짧은 글로 낼까 하다가 역시 한 번은 더 한번 짧은 글로 한번 모아서 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책을 좀 낼 생각이고 또 그림책에 대한 거를 꾸준히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육아 잡지서부터 최근에 한겨레 신문으로 쭉 한 1년 이상 연재를 하고 있는데 또 그림책을 그래도 많이 사서 덕후로 덕후 얘기를 계속 가는. 예, 덕후로 했기 때문에 이 덕후기를 정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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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한겨레 연재하는 칼럼 제목도 내가 살아간 그림책이거든요. 제가 살아간 서천석의 그렇죠. 내가 살아간 그림책이니까 그 내가 살아간 그림책을 좀 정리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올해는 책으로 한번 출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권쯤 아마 올해 책이 나오겠군요. 아니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좀 또 더 네. 마음연구소라고 혹시 연재하는 칼럼. 예, 마음연구소가 이제 MBC에서 아침에 네. 하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칼럼이 쭉 연재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매일 하니까 벌써 한 130개 정도 그렇죠. 칼럼이 이제 됐는데 그것도 좀 모아서 책으로 내자는 데도 있고. 네, 해가지고 3권 이제. 그래서 네. 그때쯤 되면 이제 책다방에 나와도 될 만한 이제 책 필자인데 아직까지는 좀 저를 왜 불러주셨는지. 아니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저는 네.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황정은 작가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서천석 선생님의 책을 정말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엄마가 된 동생들에게 좀 읽어주고 싶은 대목도 많았고 읽어보라고 권해주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부모 되기가 참 어려운 사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을 좀 양쪽으로 독려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있는데 그거 인식이나 정책 같은 거 모자라는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제가 뭐 동생이 한 이야기고 그 동생도 어딘가에 책에서 읽은 내용이지만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동생한테 최근에 들었는데 애를 잘 키우려면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지만 또 저는 미혼이고 또 아이는 없는 입장인데 지금 부모이건 아니건 일단은 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단은 좀 좋은 사회가 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아이를 낳으려는 본능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인간이 네. 약간 그 본능이 있는데 본능을 억압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본능을 자유롭게 펼치다 보면은 망하니까 이제 애를 안 낳게 되고 그 출산 파업이라고 할 정도로 애를 덜 낳지 않습니까? 물론 애 낳기를 별로 안 원하는 인간 유형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애를 낳고 싶은 인간 본능이 더 많아서 인류가 지금 이렇게 60억 인구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확실히 애를 낳으면 불리한 개인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너무 거죠. 많은 손해를 특히 감수해야 여성이. 되죠. 그래서 네. 뭐 특히 젊은 사람들은 또 확 달라가지고 40대 이상하고는 너무 달라요. 출발 자체가 빚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네. 빚에다가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또 애가 빚을 더 가중시키는 구조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풀려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어떤 노력이 진지한 노력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더 한번 망해봐야지 해결되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가끔은 노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아직 오래 살 거니까 별로 인구에 대한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지금 상황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애를 이왕 낳으면 낳은 분들한테는 또 이제 다른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낳은 분들은 너무 잘하려고 부담 갖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리고 막 어떤 만들어진 부모, 좋은 부모, 준비된 부모 이런 거에 대한 압박에서 빨리 벗어나요. 준비된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애를 이렇게 낳고 키우는 엄마들을 지금까지 한 5,000명 정도 보면서 애 낳고 키우면서 인간이 좀 만들어져 가는 거지 만들어져서 애 낳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낳고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좀 방향만 내가 좀 긍정적으로 잡고 있다면 별 문제 없으니까 너무 자기를 좀 괴롭히지 마라. 지금 애 키우는 거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일 괴롭히는 거는 그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게 또 많아요. 예. 자기가 자기를 좀 괴롭히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좀 좋아해 주면서 이렇게 좀 애를 키워야 되지 않나.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서천석 선생님 마지막 말씀으로 그냥 멘트를 대신하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얹어 가시나요? 네. 네, 자기도 얹히시나요? 어쨌든 완성된 네. 사람 안에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렇죠. 자기가 자신한테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선생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발견 이 작가.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김수영의 연인이라는 책입니다. 1921년에 태어나 1968년 48세의 나이로 죽은 김수영 시인. 사후 45년이나 지났는데요. 현재도 개성 있는 시인과 소설가들로부터 열렬한 고백을 받곤 하는 시인이고요. 이 책은 그의 아내인 김현경 여사가 쓴 책입니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나에게 노추발보다도 더 쨍쨍 울리는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비숍 여사와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진보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내임이 시비다. 통일도 중립도 개조지다. 김수영 시인의 시 거대한 뿌리의 한 구절인데요. 김수영 시인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라고 탄식하면서도 자신의 시대를 슬퍼하고 그 흐름에 반항할 줄 알았던 시인이었습니다. 김현경 여사는 시인의 생전에도 그의 첫 독자였다고 하네요. 현재도 그의 아내이자 독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45년간의 애도와 사랑, 그것을 이 책 김수영의 연인에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은 그녀의 회고를 통해서 이 걸출한 시인의 시색의 일면을 접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13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가끔씩 그는 만취가 되어 야밤에 집에 들어와서는 거지가 되고 싶다고 외쳤다. 제발 자기를 나의 속된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다가 울부짖기까지 했다. 자유롭게 시만 쓰고 시만 생각하고 미소 짓고 죽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는 거지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고는 외친다. 이 땅에서는 거지도 마음대로 될 수가 없지. 자유, 자유, 자유 없이는 예술도 없어. 사랑도 없어. 평화도 없어. 그러면 옆에서 자던 작은 놈이 부스스 일어나서는 아버지, 나는 거지가 싫다고 우는 것이다. 발견 이 작가, 오늘은 김현경 여사의 김수영의 연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중미입니다. 조커와 나는 작은 용기와 회심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괭이 부리말 아이들의 작가 김중미 신작 조커와 나. 어쩌면 조커는 우리 모두였는지도 모른다. 우리 안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 이제는 진짜 용기가 필요할 때. 김중미 청소년 소설 조커와 나. 도서출판 창비. 결정적 순간. 오늘 결정적 순간의 주인공은 지난 거리의 시인들 편에 출연해주신 김선우 시인입니다. 첫 시집을 냈던 시인에게 어느 날 걸려온 원로 소설가의 전화 한 통. 후에 시인 김선우가 소설을 쓰게 된 예언과도 같은 장면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시 쓰고 소설 쓰고 산문도 쓰고 쓰는 건 다 하는 김선우입니다. 네. 제가 결정적 순간이라 하여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돌이켜보면 아주 많은 결정적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결정적 순간 중에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무렵에
아니죠. 쓰기 시작할 무렵이 아니라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무렵에 떠올랐던 아주 강력한 예시 장면 같은 것이 있는데요. 첫 시집 이후에 제가 신문에 독서 칼럼을 쓰고 있었을 때였어요. 소설 쓰시는 조세희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전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작가셔서 전화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네, 전화를 하셔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설 쓰는 조세희라고 합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김선우 시인과 꼭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그러시면서 뭐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으시고 김선우 시인이 나중에 꼭 소설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31살 때죠. 그때는 그 말씀이 제 인생에 어떤 그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38살이 되어서 첫 번째 장편 소설을 쓸 무렵에 8년 전 있었던 그 장면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많은 결정적 순간 중에 한 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음성이 떠올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조세희라고 합니다. 하던 그 음성의 나지막함 그리고 겸손함. 조세희 선생을 모르는 우리나라의 문청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로 작가께서 처음으로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듯이 그렇게 나지막하게 자기를 소개하던 그 음성의 아주 낮은 자리에서 어른거리던 무늬 같은 것이 가끔씩 떠오릅니다. 소설을 쓸 때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나라면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일을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지를 가끔씩 환기하게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장면입니다. 상담해도 괜찮아. 오늘은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중에 책과 관련한 질문 2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 애독자님이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작가는 멀찍이서 작품으로만 봐야지 가까이에서 사람을 직접 보면 실망한다던데 작가를 가까이에서 접하면 환상이 깨지지 않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저자를 만나러 강연회를 찾아다닌 적이 거의 없고요. 무엇보다 저자를 만나서 몇 마디 들을 시간이면 집에서 혼자 책 한 권 전체를 다 읽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책 나올 때마다 강연이다 인터뷰다 해서 작가가 광고를 위해 여기저기 얼굴을 팔고 다녀야 하는 최근 출판계 분위기를 안타깝게 느껴오기도 했고요. 이건 아마 다른 작가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책다방 진행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백의 그림자 같은 작품은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읽어보라고 동시에 권해서 책이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거든요. 진짜 잘 쓴 소설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쯤 지나서 머리에 남은 건 세운상가, 철거, 은교와 무죄의 사랑 뭐 이런 뼈대 정도였어요. 황정원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친구들이 늘 놀리거든요. 제가 수박 겉핥기로 책을 읽고 문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얕다고요.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요즘 황정원 작가랑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백의 그림자를 다시 읽고 싶어졌어요. 소설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황 작가랑 온갖 잡다한 세상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장난이 아니네. 소설 속의 한 구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진짜 깊구나.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찬찬히 소설을 다시 읽고 있는데 그림자가 일어선다든지 가마가 2개라든지 콩벌레와 쥐며느리가 다르다든지 하는 그런 소설 속 얘기들이 이전처럼 가볍게 흘러가지를 않더라고요. 시를 읽는 마음으로 좀 경건하게 소설을 음미하게 됐다고나 할까요? 천명관 작가 책도 똑같습니다. 프랭크와 나, 유쾌한 하녀 마리사 같은 단편들을 예전에는 그냥 낄낄낄낄 하면서 읽고 넘겼는데요. 천 작가를 만나고 나서는
장난기 넘치지만 따뜻하고 깊이 있는 작가의 이미지가 겹쳐져서 그의 목소리와 함께 책을 읽게 돼서 아주 좋았어요. 책의 내용에도 문체에도 작가의 삶과 무게가 그대로 실려있기 마련이라 어차피 작가와 작품이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거든요. 작가에 대한 환상, 그에 따른 실망, 이상한 팬심 이런 걸로 흐르지만 않으면 기회될 때마다 작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게 책 읽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1년 반쯤 신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사람 사는 게 작가든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다 비슷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환상을 가질 것도 실망할 일도 별로 없더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바라보면 배울 점이 보이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방학하면 작가들의 북토크 콘서트 같은 데도 좀 열심히 찾아다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 별빛님이 올려주신 사연. 집에 읽지 않는 책이 쌓여 있는데 자꾸 책을 구입하게 된다 하는 건데요.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을 때는 화장실에 2권, 거실에 2권, 침대에 3권을 늘어놓고 여러 권을 돌려가며 읽는다는 노하우도 이 별빛님께서 직접 나눠주시면서 저에게 다른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묻고 계신데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공회대 김창단 교수님을 만나 뵀더니 대학 교수가 지옥에 가면 받는 벌이 그동안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을 한꺼번에 읽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맨날 사놓고 안 읽어서 지옥에서 받을 벌만 쌓아놓고 계신다 이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책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사놓은 책을 다 읽는다는 생각을 아예 버렸고요. 커피 2-3잔 값이면 책 한 권을 사는데 거기서 다만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손해는 아니다 하는 거죠. 오디오나 카메라 취미를 가지면 한 번에 보통 수백만 원이 날아간다고 하고요. 이 피규어, 인형을 모으는 취미만 해도 하나를 사면 보통 5만 원, 10만 원, 수십만 원을 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책 사는 취미는 한 달에 많이 써봐야 10만 원을 넘지 않을 겁니다. 죄책감 없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사고 읽고 싶은 만큼 딱 그 정도만 읽는다. 이게 저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입니다. 너무 쌓이면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요. 별빛님은 이미 책을 늘어놓고 읽는 아주 훌륭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대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상담 사연에 채택되신 애독자님과 별빛님께서는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상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메일로 주소와 연락처를 주시면 최근 한 달 안에 창비에서 출간된 신간 한 종을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자, 오늘 사연처럼 꼭 별스럽지 않은 이야기라도 평소에 고민되셨거나 김두식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글을 남겨주세요. 이 방송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radio.창비.com에 접속하시면 현장 스케치 동영상과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고 상담해주세요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신 분께는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부모들이 한 번씩 우리 애가 혹시 천재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애가 2살 때던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이 성경 동화 테이프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외우는 걸 보고 우리 집에 드디어 천재 났구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18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알죠. 애가 천재였던 게 아니라 그냥 심심했던 거구나 하는 건데요. 천재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애의 사소한 행동 하나를 천재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애한테 부담만 지우게 되는 것 같아요. 소설가 김중혁은 자신의 에세이 뭐라도 되겠지에서 재능이란 누군가의 짐짝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나에 대한 배려 없이 무작정 흐르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운 다음에 생겨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누군가의 짐짝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나에 대한 배려 없이 무작정 흐르는 시간. 이런 걸 앞으로 견뎌내야 할 아이를 지켜보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책다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구성 김은경 안선주, 기술 편집의 석상훈 유군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김두식이었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